멀리서 온 의사라고 좋은 고기 얹어주시던 황지시장 실비식당 사장님, 예쁜 이불과 커튼 만들어주신 이불집 사장님, 긴 가운 소매 접어 고쳐주신 장성시장 옷 수선집 여사님, 한국 근대화를 몸 하나로 떠받치다 마침내 그 몸도 마음도 삶도 부서져 내리고 있는 산재 노동자 여러분, 한반도 가장 영지서린 지역에 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돈 없고 백 없어도 걱정 없는 나라, 나이 들어도 연금으로 당당히 살 수 있는 나라, 병 드신 부모님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제가 꿈꾸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제가 꾸준히 응원했고 존경하는 의원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돈 없고 백 없어도 걱정 없는 나라, 나이 들어도 연금으로 당당히 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병 드신 부모님 간병이 걱정 없는 나라, 이런 사회권 선진국을 꿈꾸시는 조국혁신단 김선민 의원님을 만나서 제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설레는데요. 한번 같이 만나봅시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선민입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 저희가 네. 만나봤을 때요. 네. 김선민 의원님 지금 우리가 국회에 와서 네. 인터뷰를 하는데, 국회에 와서 의원님을 인터뷰를 한다 하면 굉장히 폴리컬한 쪽에만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의원님은 지금 의사의 백그라운드가 있으시고 네. 복지의 백그라운드가 네. 있으신데, 네. 이런 굉장히 다이버스한 그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 국회에 와 있다는 게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친구들은 좀 생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조금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의사가 되었는데 환자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일을 했고, 그러고 나서는 줄곧 보건의료 정책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보건의료 정책 공부하고 나서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의사로 일을 했습니다. 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사가 무슨 일을 했을까 하고 여러 친구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의료와 관련된 인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담당했던 업무가 사회권 업무였습니다. 제가 좀 이따 사회권에 관련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말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인권위 근무를 3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간 곳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병원의 의료의 질이 어떤지를 평가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17년 일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침내 원장이 돼서, 내부 승진 원장이 돼서 일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세계보건기구,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 그리고 OECD에서 국제기구 활동도 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여러 일을 하면서 참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우리 조국 대표님의 부름을 받고 정치권에 왔습니다. 와보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했던 모든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공부를 할 때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이퍼텍스트라고 아시죠? 그 HTML 문서로 편집을 하다 보면 이렇게 딱 누르면은 짠 하고 다음번 문서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런 인재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저는 솔직히 의원님의 네. 정말 유니크한 커리어 파th, 그러니까 의사로 네. 생활하다가 정치로 네. 가고 네. 정말 다양한 활동을 네. 정말 한 게 너무나도 인상 깊었는데요. 네. 이런 길을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 그런 계기가 너무 궁금한데. 처음에 이제 의사가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고 싶었던 거는 노동자 환자들을 보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노동 현장에 아프다가 병에 걸린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특히 80년대, 70년대에는 각종 중금속, 그리고 아주 유해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에서 노동자 환자들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작업 환경에 가보니까 그냥 의사가 되어서 흰 가운 입고 할 수 있는 것보다 정책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부를 잘하려면 의자 높이가 잘 맞아야 돼요. 그죠? 저는 어려서 그 대학생 때 도서관 안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의자가 전부 남학생을 중심으로 맞춰져 있으니까요. 여학생이 앉기에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의자가 잘 안 맞습니다. 안 맞죠? 그 공부를 정말 잘하려면 여학생의 키에 맞게 책상과 의자가 맞춰줘야 되죠. 그런 게 이제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게 이루어져야지 모든 국민들이나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책을 좀 공부를 하고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자 그렇게 하고 정책 일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그 정책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180도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을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보느냐 아니면 건강이라는 것도 일종의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의약품을 잘 팔 수 있는 영역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하고 마음 먹으니까 정말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때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이 새로 생겼어요. 거기서 같이 일하지 않겠냐? 마치 조국혁신당에서 우리 같이 정치해볼래? 이런 거하고 비슷한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거기 가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그 경험이 너무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좀 아팠어요. 아주 많이. 제가 아직 책 하나 드릴게요. 굉장히 많이 아프고 죽음 앞에도 섰었어요. 그러니까 대장암이 걸려서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데서 일하게 됐죠. 다시 의료계로 돌아왔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제가 하는 일이 전부 하나하나 다 의미가 새로 살아나고 남들은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다양한 경험이 저를 더 풍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심평원 근무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는 끝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의사가 돼서 노동자 환자들을 돌보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 가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총선이 시작되면서 저더러 같이 일하자고 하는 분이 생겨서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너무 길죠? 네. 그럼 저희가 이 정도를 시작할 때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냥 의원님의 직업이 어떻게 됐냐 그렇게 보는 식으로 됐는데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원님은 의사가 되는 공부를 하신 이후에 의사가 하는 일은 의사가 하는 그 의료적인 일도 있지만 의사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고 이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해서 그걸로 정치 쪽으로 끝내는 이쪽으로 복지를 통해서 오게 되신 것 같네요. 제가 프레임워크를 다르게 봐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번 들어보니까 정말 의원님은 언니가 말했듯이 사람을 돕는 거에 정말 모티베이션이 정말 강한 것 같은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살짝 문제점이나 약점 같은 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어떤 목표를 추구할 계획이신지가 궁금한데요. 네, 한국의 의료의 문제점은 뭐 다른 나라하고 특히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첫째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죠. 그 밑에 하위 소득의 한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의료 급여의 혜택을 보고 보험료를 안 내고도 국가에서 보장해주죠. 나머지 모든 국민들에게는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내면 자기가 버는 만큼 내고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그런 의료 보장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의료 자원이 있어서 특히 병원이나 의원의 수가 많아서 가까운 데서 병원을 갈 수 있고 그 결과 전체 OECD 국가들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의료의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사망률도 낮은 편이고 평균 기대 수명도 높고 영아 사망률 다 좋고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을 찾으려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는 격차가 좀 있습니다. 지역 간 서울하고 낙후된 지역 혹은 농어촌 내 모든 의료 매조먼트 모든 의료 결과가 차이가 커요.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는 병원도 서울과 비수도권이 차이가 나고요. 특히 더 차이가 나는 게 어린이들, 그 다음에 임산부들이 아기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많지 않고 하트어택, 그 다음에 스트로크 이런 거 생기면 쉽게 갈 수 있는 병원들이 많지를 않아요. 격차가 굉장히 심한 거가 문제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격차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미국은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공병원들이나 혹은 종교시설에서 하는 종교적인 체리티 호스피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병원 방문할 때는 돈이 없어도 일단 가서 응급진료는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그 얘기를 우리는 공공병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공병상, 공공기관에서 공적 영역 혹은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가 낮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기 때문에 돈이 벌리지 않는 영역에는 의사들이 진료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 그 다음에 요즘 말하는 필수 의료, 뭐 흉부외과라든가 이런 아주 중증의 질환이라든가 혹은 소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료 공급이 굉장히 낮은 게 되게 문제가 되죠. 해결 방법은 정부가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이 되었으니 민간에서 알아서 병원을 지어라 이걸로는 안 되고 정부가 나서서 병원을 지어야 돼. 모든 영역에서 정부가 나서서 병원을 지을 필요는 없지만 일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 그리고 서울에 있더라도 민간 기관이 이렇게 잘 제공하면 돈이 안 벌리는 그렇게 아주 중증 질환 같은 거는 공공에서 병원을 짓고 의료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지금 이제 계속 계획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법을 발의할 건데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는 그런 법을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 잘 아실 텐데 한국이 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서 웬만한 병은 큰 병 알아도 병원에 가면 큰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일 큰 돈이 드는 게 간병비입니다. 간병비가 뭐냐면 미국 같으면 병원에 가면 그냥 병원에 입원을 하면 그냥 병원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데 우리나라 병원은 병원에 입원을 하면 옆에서 케어해 줄 사람 그러니까 뭐 움직이는 거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나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따로 고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은 엄청나게 많이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한 달에 한 300만 원인지 450만 원의 돈을 내야 되거든요. 이거는 누구도 보장을 해주지 않고 그냥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생으로 돈을 내거든요. 이거를 빨리 국가의 공적인 시스템 안에서 보장을 해주고 병이 들었을 때 큰 돈 들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아마 굉장히 큰 문제로 부모님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 거를 해결해 나가는 게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네. 병드신 부모님 간병이 걱정합니다. 그렇죠.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네. 그리고 간병비가 돈도 많이 주는데 간병인들은 병원의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병인들은 이 노동자로서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 간병 서비스는 넓게 보면 의료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이 간병 서비스가 어떤 품질을 유지하는지 아무도 이렇게 관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나 환자 보호자들은 그렇게 높은 비용을 내고도 그 돈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는지 점검을 아무도 안 해줘요. 이거 빨리 이 공적인 영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환자도 안심하고 노동자도 안심하고 국가 전체도 안심하는 그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던 목표 중에서 뭐 살짝 서버비아 뭐 아니면 그 살짝 그 시티에서 먼 네. 데에서 리모트 에리어, 예. 네 거기에서는 그 살짝 병원 디벨롭먼트가 살짝 네. 낮다고 했는데 네. 그 제가 이런 네. 이런 분야에 정말 관심이 너무나도 많아서 에세이를 쓰는 걸 많이 했었는데 그래요? 네. 하나는 제가 정말 recently 쓴 네. 페이퍼는 population에서 관하고였어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말한 포인트 중 하나가 살짝 더 말했듯이 리모트한 에리아들 네. 중에서는 정말 큰 병원들이 이제 뭐 population이 너무 작거나 네. 아니면 population이 작고 네. 그리고 보통 살짝 노인들 노인, 아니면 고령화된 살짝 분들. 네, 네. 그리고 텍스를 덜 내는 분들이 맞아요. 살고 계셔서 네. 거버먼트 펀딩이 안 돼가지고 맞아요. 네. 자꾸 그 병원들이 문을 닫고 네. 그래서 더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데 네. 정말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네. 네. 그거는 그냥 국가가 나서서 돈을 좀 쏟아 부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낭비가 아니라 결국 국민들이 잘 살고 이게 흥청망청하자는 뭐 이렇게 낭비하자는 게 아니라 아플 때 다시 최소한의 헬스케어를 줘서 그분들이 다시 노동력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아프면 가족들이 이 돌봄을 하는 그 부담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지 그 가족들은 돈 벌러 나가기도 하고 다른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건 일종의 사회적인 투자예요. 소셜 인베스트먼트인데 그거를 국가에서 나서지 않으면 사회는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살짝 미래에 관해서 얘기를 네, 하자면 네. 미국에서는 지금 AI가 의료와 헬스케어 산업에서 네. 정말 빨리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데요. 네. 한국은 오히려 의료 인력을 늘리는데 음. 더 관심을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등학생으로서 이 이니셔티브가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은 혹시 이런 일이 한국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미국하고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려운 게 아직 한국의 의료 인력은 인구 대비 숫자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인구당 의사 수, 인구당 간호사 수. 간호사 수는 이렇게 졸업하는 간호사 수가 낮지는 않은데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수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계속 의료 인력을 늘려야겠다. 혹은 있는 인력들이 집에서 쉬고 있는 인력들이 나와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는 한편에 인력도 늘려야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만들 수 있게끔 AI를 도입하고 빅데이터를 적용해서 의사결정 시스템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산업도 그런 방법도 굉장히 발전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유리한 점에 있어요. 헬스데이터가 전국 단위로 다 한 군데 모이거든요. 그리고 그 모이는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준지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험회사마다 헬스데이터 모이는 게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이래서 내셔널 데이터라는 게 없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내셔널 데이터가 잘 모이고 있거든요. 그 활용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앞서가고 있는데 더 속도를 많이 올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그러니까 헬스케어 퍼실리티에서 의료를 이용할 때 그 내셔널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빨리 마련돼야 돼요. 동시에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한국 학생들은 왜 이렇게 의대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가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career projectile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다 고용시장이 불안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고되고 그다음에 오래 일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은 그 사회적 욕구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된 직장이 뭐지? 하고 찾아보면 그 중에는 의사들은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크게 문제만 없으면은 죽을 때까지 다 돈 벌 수 있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심한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저도 의대 갈 때
꼭 뭐를 해야 되겠다기보다 그런 게 강했어요. 뭐 저는 심리학도 공부하는 게 재밌었고 뭐 여러 가지로 재밌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의대 가서 다른 거 해도 되겠다, 뭐 의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도 있어. 그리고 그때는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대 졸업하고도 저처럼 다른 일을 하는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 졸업 동기 중에서는 퍼블릭 헬스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의대를 가면 돈 많이 벌고 그다음에 꼭 개업하거나 혹은 더 돈을 많이 버는 과, 예를 들면 뭐 피부과, 안과 이런 거 해서 돈을 벌자 이런 생각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의대를 가는 사람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그런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의대를 가려고 하는 분들한테 권고한다면 그거보다 훨씬 재밌는 세상이 많아요. 훨씬 재밌는 세상이 많고, 생각보다 노동을 해서, 즉 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한계가 있고, 그것만 딱 어느 정도만 나는 어느 정도만 벌겠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인생이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고 재밌고 유익하고 더 발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의대 가는 거 참 괜찮아요. 그리고 의사가는 기본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남을 도울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고 꼭 환자를 안 봐도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인체 사이언스를 배우는 거고, 그거는 가급적이면 20대 때, 젊을 때 그걸 딱 배워놓으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내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의학 공부하는 거는 참 권해요. 그런데 저는 더 많은 의사들이 환자 안 보고 다른 일을 많이 하면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건요.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의대를 가고 싶은 네. 의욕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의대를 가는 사람들도 꽤 있고, 하지만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래도 의사가 없는 측에 속하는 국가고, 네.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의사 수가 작기 때문에 의사는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거죠. 의사가 많다면 뭐 의사를 굳이 하려는,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좀 덜할 겁니다. 뭐든지 그렇죠. 수요 공급 법칙에서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의사 월급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건 뭐 그런 자연스러운 해석일 건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의사는 그렇게까지 고임금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일단은 의사는 환자 주변에 많아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의사 수가 늘어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저는 의사는 공부를 막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성실하고 어느 정도 공부만 하면 의사가 되면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 네. 곤란하실 수도 있지만 네. 지금 그거를 바꾸려고 할 때, 의사의 네. 숫자를 높이려고 할 때 네. 지금 현재 의사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반발하고 나서는 그렇죠. 네.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자기가 느끼기에는 네. 내가 하는 일을 고마워하지 않는다, 내가 네. 하는 일의 일자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네. 이런 말이 나오는 그게요, 의사를 늘리고자 할 때 의사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본주의적인 시장으로만 보면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일자리를 내가 이만큼 파이가 있고 이만큼 돈을 벌 수 있는데 누군가 여기 시장에 들어오면 내 파이를 가져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반대를 하죠. 네.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이 혹은 공적인 병원이 의사를 많이 고용을 했다면 그 고용된 의사들은 의사가 많아지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나 힘든데 누군가 의사가 더 와서 일을 한다면 좋아하는 거죠. 공무원들은 공무원 늘리는 거에 반대하지 않아요. 내가 일이 힘들면 빨리 공무원이 들어와서 내 일을 좀 나눠줘야지 내 일자리를 뺏는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어느 정도 네. 의사들 사이에서도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의사는 사람을 위해 네. 존재하기 때문에 네. 나의 일자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의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네. 첫 번째 목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예. 사람의 생명을 더 낫게 해주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만큼의 국민의 생활을 더 도와줄 수 있는 네. 방법이 의사를 숫자를 높이는 그렇죠. 거라면 의사들은 서로 그거가 네. 경쟁의 사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도움이 된다고 봐야 그러니까 되는 제가 것이죠. 말하고 싶은 거는 의사들이 의사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의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전공의들 뛰쳐나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거를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으로 본다는 거는 의사들의 일자리를 그냥 단순히 시장에만 맡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사들은 높은 지위에서 아주 프라이빗 섹터에만 일을 했기 때문에 내 일자리 뺏어가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사들을 좀 더 공공기관에 속하게 만들었다면 네. 그러면 의사들은 같은 급여라도 의사들이 더 많아지는데 혹은 정부가 무슨 정책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배타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것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더 그러니까 공공성이 강화돼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만큼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을 때 네. 어딘가 한 곳에서는 단추를 바꿔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 예. 단추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공공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의료 서비스가 너무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의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 의료 서비스가 그렇죠. 지나치게 민간이 많고 돈을 벌어야만 살아남고 그다음에 공공병원들도 돈을 안 벌면은 얘네 문 닫아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 이런 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의원님이 네. 저같이 의대를 가고 싶은 친구들한테 네. 줬었던 네. 어드바이스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돈을 맥스로 벌려고 의사가 되지 말아라. 네. 예. 내가 네. 행복할 수 있는 만큼 그렇죠. 그게 네. 된다. 그랬으면 그럼 좋겠어요. 그거에서 같이 마시면 의사들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네. 다 그러면 좋겠어요. 하나의 피스가 되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인생이 참 돈 말고도 여러 가지 행복이 있어요. 네. 그 행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네. 살짝 제가 살짝 이상한 얘기 같지만 제가 베이커리에서 일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네. 거기서는 뭐 미국에서는 뭐 네. firefighter 예. 그 police officer 뭐 그런 사람들 존경하죠. 커뮤니티에서 정말 네. 부스트업을 많이 해주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베이커리에 와서 내가 소방관이다. 그러면 그 디스카운트를 그래요? 해주면 정말 멋지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잖아요. 그렇다면 의원님이 말한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가 인컴으로 아니면 뭐 돈으로 그렇게 뭐 베이스드가 되지 않고 살짝 커뮤니티가 그렇죠. 정말 존경을 리스펙트하면서 받아야죠. 예. 그렇게 존경을 되는 게 받고 더 싶어요. 낫다는 거죠. 제가 의사로서 저도 어디 가서 의사라고 얘기하면 지역 주민들이 우리 의사 선생님 맞다 그렇게 존경해 주면 좋겠어요. 태백에서 일할 때는 그랬어요. 제가 태백에서 의사를 할 때는 이제 시장에 가서 뭐를 이렇게 수선을 맡기고 뭐 이렇게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밥을 먹고 그러면 우리 의사 선생님 오셨다고 막 뭐 더 주고 그러셨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닌데 참 그게 행복했어요. 정말 멋있어. 근데 오히려 또 서울 쪽에서 의사다 그러면 야 너 돈 많이 그렇죠. 벌겠네.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그 보면 태백에서 일할 때 그 기쁨은 정말 돈으로 바꿀 수 없거든요. 그렇죠. 정말 존경받았고 그럼 의사들의 애티튜드도 있지만 네. 그 의사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어야 하고 그렇죠. 그런데 같이 아마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태백으로 제가 멀리서 이제 의사로 왔다. 의사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의사로 왔다. 이런 거에 대한 태백 그 시민들의 그 따뜻한 시선이 있었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어려운 지역에 갔다는 이제 그게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지역에 가면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존중을 받거든요.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 길은 나중에 제가 또 많이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네. 인터뷰를 네. 좀 끝낼 시간이 네, 된 것 예. 같은데요. 네. 마지막 퀘스천으로 네. 정치인으로서 고등학생들이 빠르게 변해가는 미래, 뭐 AI나 뭐 테크놀로지나 뭐 job industry 뭐 그런 거에서 정말 빠른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빠른 변화인데요. 빠른 가운데 이게 장밋빛으로만 좋은 쪽으로만 변할 거라고는 저는 낙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AI가 뭐 계속 발전을 하고 그러면 그 AI가 가져올 로봇 산업 이런 것들이 과연 인간에게 좋기만 할까? 그리고 정보화가 이렇게 막 정보화라는 건 이제 뭐 우리가 PC나 혹은 모바일 폰 같은 걸 굉장히 쉽게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두 분만 할 때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가끔 뭐 영화나 만화 같은데 이런 세상이 올 거야. 그럼 우리 막 웃고 그랬어요. 뭐 전화기를 들고 뭐 통화를 할 거야. 뭐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그랬는데 꿈의 세상이 이루어졌는데 인간들은 더 행복해졌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많이 편리해졌지만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해서 격차는 더 벌어졌고 이게 노동자의 노동 강도는 더 세졌거든요. 저도 핸드폰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쉬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하려면 항상 다음 세대에 올 안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항상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미래에는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을까? 그래서 실망하고 뭐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걸 대비하자는 거죠. 거기에 핵심은 아무리 기계화가 되고 아무리 정보화가 되고 아무리 로봇이 들어오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뭐 그중에 한 90% 80% 이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한 명까지 인간답게 사는 게 그게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산업화되고 그리고 더 발전하고 뭔가 더 멋있어지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다치죠. 병에 걸리기도 하고 혹은 뭐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잘 못 사네 하는 그런 자괴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에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 AI를 발전시키고 로봇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잘 살고자 하는 거죠. 그걸 항상 염두에 두면 그러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인터뷰 하시면서 의원님의 가치 그리고 필로소피를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의사로서의 그 가치관과 지금 의원님으로 일하실 때 가치관이 동일하고 그 하나를 갖고 오게 되셨다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인터뷰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어느 정도 배울 수 있고 그거를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진짜 제 롤모델을 만나서 정말 너무나도 존경하는 분을 만나서 너무나도 기뻤는데 저희 다른 고등학생들도 정말 의원님의 스토리를 보고 의원님의 하는 말씀들을 다 들으면서 정말 저랑 똑같이 감동을 받았더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쁘고 똑똑하고 착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의 미래네요. 네. 호정씨, 효연씨 고맙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네, 시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람이 먼저다. 김서민 화이팅!